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빗길 운전이 처음이어서. 됐고, 수리비 3천만 원! 당장 어떻게 갚을 건가? 3천만 원이요? 그럼 우리 민지는... 미안해, 민지야. 오빠가 미안해. 신분증 보여주시오. 그리고 네 아버지 이름이 뭔가? 백만장자 할아버지의 차를 박은 배달소년,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노인의 얼굴에 스친 묘한 표정.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차가운 빗줄기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가로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고 골목 곳곳에는 빗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낡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23.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쥔 채 시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헬멧 안으로 스며드는 빗물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30건이 넘는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한 건당 3,000원.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루 10만 원, 한 달 300만 원. 동생 민지의 심장 수술비 3천만 원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민준의 입술 사이로 간절한 기도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응답했는지도 모릅니다. 급커브를 도는 순간 타이어가 물웅덩이를 밟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민주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검은색 벤틀리 리무진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그 차의 우아한 곡선이, 번쩍이는 크롬 장식이, 완벽하게 광택이 난 검은 페인트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오토바이는 명차의 뒷범퍼를 강타했습니다. 깨지는 유리 소리, 일그러지는 금속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튕겨나갔고 그의 몸은 마치 줄이 끊긴 인형처럼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고통이 느껴지기도 전에 공포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팔로 땅을 짚고 일어나 자신이 들이받은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깨진 헤드라이트, 찌그러진 범퍼, 금이 간 테일 램프. 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안 돼. 이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벤틀리 리무진. 민주는 자동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차가 얼마나 비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3억? 어쩌면 그 이상. 그가 평생 일해도 살 수 없는, 만져볼 수조차 없었던 세계의 물건이었습니다. 리무진의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흑단처럼 윤이 나는 구두가 먼저 보였고 이어 맞춤 정장을 입은 70대 노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영철, 72. 그는 우산도 펴지 않은 채 빗속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땅에 주저앉은 청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주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게 가라앉은 무관심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23 청년의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동생 민지. 김영철 회장은 묵묵히 자신의 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찌그러진 범퍼를 손으로 만져보고 금이 간 테일 램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민준에게로 다가왔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 보시오. 민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젖은 배달복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마주 보았습니다. 70 노인이었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평생 사람들 위에 서서 명령하고 지배해온 사람. 그런 사람의 아우라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시오? 김 회장의 질문에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3억입니다. 수리비만 해도 최소 3천만 원은 나올 거요. 3천만 원. 그 숫자가 민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동생의 수술비와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준은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을 부를 때 쓰는 존경과 애원이 담긴 그 말.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호칭이 앞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 제발 분할로라도 갚게 해주세요. 당장은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이 다음 주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고소당하면 저희 남매는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민주는 오열했습니다. 23 청년이 낯선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 그것은 처참했고 비참했으며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김영철 회장은 우는 청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5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아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우는 사람, 용서를 빌며 우는 사람, 기회를 달라고 우는 사람.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약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 청년의 눈물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계산이 아닌, 연기가 아닌 순수한 절망과 간절함이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오. 김 회장의 말에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빼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김 회장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신분증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철 회장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주민등록증을 비췄습니다. 빗방울이 플라스틱 카드 위에 떨어져 작은 물방울을 만들었고 그 물방울 사이로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박민준, 2002년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장의 눈이 천천히 신분증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박민준. 그가 이름을 낮게 음조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가 느끼는 것은 추위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이 순간 이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동생은 어떻게 될지 그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김 회장은 신분증을 민준에게 돌려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리비 3천만 원은 어떻게 갚으실 건가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고였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민주는 신분증을 받아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고 그는 황급히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민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서 짜내는 비명이었습니다. 제발 분할로라도 갚게 해주세요.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100만 원씩이라도 갚겠습니다. 제발, 제발 기회를 주세요. 김 회장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고급 정장을 적셔내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빗속에 서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는 오직 눈앞의 청년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고 떨렸으며 부서졌습니다. 동생이 다음 주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동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고소당하면, 경찰서에 끌려가면 저희 남매는 끝입니다. 저 없이 민지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친척도 아무도. 그는 오열했습니다. 23 청년이 낯선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자존심도 체면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생만이 17살 민지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민주는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이 이마에 닿았고 빗물 고인 땅에 그의 얼굴이 젖었습니다. 그는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물이 튀었고 그의 영혼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철 회장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계약을 해달라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하지만 이 청년의 절규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회장의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동정인가? 연민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인가? 일어나시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남아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일어나라고 했소. 회장의 재촉에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렸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줄이 끊긴 꼭두각시처럼 그는 간신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동생 이름이 뭐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멍하니 회장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지입니다. 박민지요. 나이는 17입니다. 고등학생인가? 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소? 네. 민준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민지는 제 전부입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슬픔인가? 그리움인가? 후회인가? 그렇소.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준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민준의 뺨에 닿기 직전 그는 멈췄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던 것인지 깨달은 것처럼 그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어디 계시오? 또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3살. 김 회장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 네. 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제가 18이 됐을 때 고아원을 나와서 그때부터 동생을 제가 키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18배 동생을 떠맡은 것. 그것은 무거운 짐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김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배달복을 입고 떨고 있는 이 청년. 얼굴에 흙이 묻고 눈물 자국이 선명한 이 청년.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죽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무릎을 꿇은 순간에도 그의 눈에는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지키겠다는 의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 회장의 시선이 민준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티셔츠 깃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낡은 은목걸이, 작은 은방울이 달린
세월의 빛이 바랜 목걸이. 회장의 눈이 그것에 고정되었고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목걸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목을 만지며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있던 건데. 어디서 났소? 회장의 질문은 다급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제 유일한 유품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걸 하고 있었대요. 민주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은방울이 빗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방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날짜. 2003.10 15 돌잔치 날짜였습니다. 김영철 회장은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리무진의 문에 손을 짚어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될.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매던 손주. 그 손주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저지른 교만과 고집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할아버지와 손자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서로를 몰랐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을 깨닫는 중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두 사람은 그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영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하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그의 손이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사업이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도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다시 보여주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떨렸고 갈라졌으며 간절했습니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목걸이를 벗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작은 은방울, 세월의 빛이 바랜 은,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글씨. 민준. 날짜. 2003.10 15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손주의 돌잔치를 위해 최고급 은세 공사에게 맡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직접 돌넘긴 손주의 목에 그것을 걸어주었습니다.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꽉 쥐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72의 노인이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 황급히 달려들어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민준의 손을 붙잡고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그 얼굴에서 죽은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 눈, 이마선.
모두 아들을 닮았습니다. 너, 괜찮으세요? 제가 119를 불러드릴까요? 아니다. 아니야. 회장이 민준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예, 왜 그러시는지. 대답해.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김재훈입니다. 김재훈. 회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20년 만에 입 밖으로 내뱉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김재훈이고 너는 박민준이라고? 네. 고아원에서 저를 박민준으로 등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성이 다른지는 저도 모릅니다.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성을 따라 호적에 올렸던 것을,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내의 뜻에 따라 손주를 아내 쪽 성으로 올렸던 것을, 그것이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럼 내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같은 사고로. 회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도 그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들 부부를 따라 나섰다는 것만 알았을 뿐 그들이 모두 함께 죽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안 돼. 회장이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준아.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아, 나란 말이다. 예, 무슨, 내 할아버지다. 내 진짜 할아버지란 말이다. 그 말에 민준은 경직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차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 말만이 민준의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내 할아버지다. 뭐라고요? 민준이 회장을 밀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부모님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 들었어요. 아니다. 있다. 여기 있어. 바로 내 앞에 있단 말이다. 회장이 일어서며 민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내 손주 민준이야. 내가 돌잔치 때 이 목걸이를 직접 걸어줬어. 내가 웃으면서 방울을 흔들던 게 기억나. 내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꽉 잡던 것도. 거짓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만약 진짜라면 왜 우리를 버렸어요? 왜 찾지 않았어요? 나는 왜 우리가 고아원에서 썩을 때, 왜 우리가 굶주릴 때, 왜 우리가 매일 밤 올 때,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였던 외로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만약 정말 할아버지라면, 만약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왜요? 왜 우리를 혼자 뒀어요? 김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회장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 말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모두 내 탓이야. 내 교만과 고집이 민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교만?
고지? 민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걸로 가족을 버려요? 그게 이유예요? 나는 내 어머니를 인정할 수 없었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내 아버지에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강요했지. 회장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거부했어. 그리고 너를 데리고 집을 나갔지. 그때 너는 겨우 3살. 나는 자존심이 상했어. 내가 옳다고 믿었어. 그래서 찾지 않았어. 자존심. 민준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손주를 버렸다고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방치했다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17살 여자애가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해도 수술비를 못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 마. 민지 수술비도 너희 생활비도 모든 것을. 필요 없어요. 민준이 회장을 밀쳐냈습니다. 이제 와서 할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저는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앞으로도 혼자 살 수 있어요. 민준아, 제발. 수리비는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평생이 걸려도 갚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주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시동은 걸렸습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영철 회장은 빗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은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슴에 꽉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72 평생 그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그의 절규가 빗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매던 손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주를 잃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가진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교만이, 고집이,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리무진 안에서 기다리던 기사가 우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빗속에 무릎 꿇은 채 손주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은방울이 작게 울렸습니다. 마치 울음소리처럼. 그날 밤 서울 어딘가에서는 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에게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백만장자 할아버지가.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났을까요? 민주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흐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준 씨? 민지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민준은 오토바이를 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헬멧 안에서 그의 시야는 흐려졌고 도로의 불빛들이 번져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민지에게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없다고 생각했던 존재.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니 그리워할 수조차 없었던 존재.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하늘에서 끊임없이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그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고 묘하게 안도감까지도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어딘가에 혈육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민지 씨가 계속 오빠를 찾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다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병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빗길이 위험했지만 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민지 씨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수술을 당장 해야 합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하지만 수술비가 그건 나중에 상의하시죠. 지금은 민지 씨를 살리는 게 급선무예요. 의사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17살 민지.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지야. 민준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들어가 보실래요? 잠깐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갖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심장 박동을 알리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민지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주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응, 오빠 왔어. 오빠. 무서워. 괜찮아. 괜찮을 거야. 수술하면 나을 거야. 수술비는 모았어? 민지의 걱정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오빠였습니다. 민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모았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 민지는 오빠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오빠가 너무 힘들어. 무슨 소리야? 넌 내 전부야. 넌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오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내가 못 일어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우리 같이 살 거야. 약속했잖아.
내가 대학 가면 오빠가 등록금 다 벌어줄 거라고. 오빠, 고마워. 민지가 오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 박동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경보음이 울렸고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나가 계세요. 민주는 밀려나듯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던 그가 기도했습니다. 민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민지만은.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이 1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준 씨.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지는요?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바로 진행해야 해요.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젖은 정장을 입은 노인, 김영철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비서와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민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민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준아, 내 말 좀 들어다오. 어떻게 여기를? 내가 병원으로 간다고 했잖니. 강남에 있는 병원들을 다 뒤졌어. 회장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지 수술비는 내가 낸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어.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최고 권위자가 곧 도착할 거야.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민준아. 회장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민지가 죽어가고 있어. 그걸 내가 몰라서 그래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 도움 받고 싶지 않아요. 왜 받지 않으려는 거야? 왜냐고요? 민준이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렸으니까요. 20년 동안 찾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와서 할아버지 행세하는 게 역겹거든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그 말로 20년이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아. 나도 알아. 하지만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72의 노인이 23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지만 지금은 민지를 살리는 게 먼저야. 제발 도움을 받아다오. 민주는 무릎 꿇은 할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혼란이 뒤엉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약속하마. 민지를 살리고 나면 너희가 원하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하지만 지금만은 도와주게 해다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동생이 보였습니다. 죽어가는 동생이
정말, 정말 살릴 수 있어요? 그래. 최고의 의사를 데려왔어. 반드시 살릴 수 있어.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존심과 동생의 생명.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도와주세요. 민지를 살려주세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민준아. 민준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3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품,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의 품. 그것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의 입에서 그 호칭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노인을 부르는 존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할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지를 꼭 살려주세요. 그래, 반드시 살릴게. 약속하마. 회장은 손자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고집 때문에 내 아버지를 내쫓았고 그 후 사고 소식도 몰랐구나. 이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회장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 도착한 의료진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온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와 그의 팀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환자를 보겠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놓고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손녀입니다.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진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민지를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지나갈 때 민준이 달려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괜찮을 거야. 최고의 선생님들이 수술해 주실 거야.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내가 고맙지. 태어나줘서, 내 동생이 돼줘서.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불을 밝혔습니다. 민준과 회장은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가 너희를 찾았던 이야기를 해줄까? 민준은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미쳐버릴 것 같았단다. 너를 찾아야 한다고, 손주를 찾아야 한다고 사람들을 풀었지.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이미 고아원으로 들어간 뒤였고 성까지 바뀐 상태라 찾을 수가 없었어. 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단다. 민준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20년 동안 할아버지는 너를 찾았어. 탐정을 고용하고 고아원을 뒤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 하지만 헛수고였어. 왜 성이 바뀐 거예요? 내 어머니 성을 따랐거든.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랑 싸우고 나서 내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너를 며느리 성으로 호적에 올렸단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를 만났어. 이렇게 처참한 방식으로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교만을 버렸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민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네.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빨간 불이 꺼지기를, 민지가 무사히 나오기를 기도하며 수술실의 빨간 불은 6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김영철 회장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습니다. 회장은 손자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개구쟁이였던 아들, 정의감이 강했던 청년,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행복해했던 청년의 모습을. 민주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나왔고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회장이 황급히 손자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섰고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심장 판막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의사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72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사람이 손녀를 살려준 의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민지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백했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동생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회장은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자와 손녀,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리고 기적처럼 되찾은 가족. 사흘 후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오빠였습니다. 오빠, 민지야. 민준이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파? 어디 불편한 데 없어? 괜찮아. 오빠, 나 살았어? 그럼. 당연하지. 넌 강한 애야.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침대 옆에 서 있는 낯선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분은?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야.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란다.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민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민지의 회복은 순조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고 2주일 후에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회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손녀가 좋아할 만한 책을 들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왔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할아버지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회장은 민준 남매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넓은 저택은 20년 동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자와 손녀를 위해 방을 새로 꾸몄습니다. 민지를 위한 방에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책들과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민준의 방에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편안한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란다. 민주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좁은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저택에서 산다니. 회장은 손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천천히 적응하면 돼. 할아버지도 너희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50년 넘게 혼자 먹던 회장, 20년 동안 동생과 둘이서만 먹던 민준. 그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지는 수술 후 처음으로 밝게 웃었고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손자와 손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20년 만에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 기분이 좋거든. 회장은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족사진. 아들 부부와 돌진한 손주가 함께 찍은 사진. 그는 그 액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새로운 액자를 걸었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문구가 적힌 액자였습니다. 회의 시간에 임원들이 그 액자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회장이 변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회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일만 했습니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자와 손녀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가족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앞으로 저는 회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회의실의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연히 계속 운영하죠. 하지만 방식을 바꿀 겁니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거예요.
제가 겪은 실수를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날 이후 대형 건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 문화가 줄어들었고 가족 친화적인 복지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했지만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 민지를 신기해했지만 민지는 여전히 겸손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회장은 손녀의 등하교를 챙겼습니다. 리무진으로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면 창피하다는 손녀의 말에 회장은 평범한 세단으로 차를 바꿨습니다. 민주는 대학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던 그였지만 할아버지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배달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할아버지가 뒷받침해 줄게. 민주는 경영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손자의 그런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회장에게는 아들의 묘소였고 민준에게는 아버지의 묘소였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회장은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훈아, 아빠가 왔다. 늦었지? 정말 늦었어.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내가 잘 돌볼게. 민준이와 민지를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라. 민준도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민준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민지도 건강해졌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지야. 내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돈이나 회사가 아니란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민준과 민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사랑이야.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지.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힘들단다. 회장은 손자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야. 남은 시간 너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란다. 저희도요, 할아버지.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거실에는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었고
민주는 책을 보았으며 민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빗소리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리무진을 들이받았던 순간을 그때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고가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민준에게 그날 밤의 사고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운명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그날 밤의 만남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준 기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채울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손자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지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주고받는 시선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약속. 빗소리가 점점 잔잔해졌습니다. 폭우가 아닌 부드러운 빗소리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저택의 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가족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영철 회장은 72년을 살아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실천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미루어둔 사과, 하지 못한 말,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한 사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시니어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